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조합원도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뭐 늘 여기 사시는 곳이고 늘 부대끼는 곳이긴 하겠지만 저는 이 광주 올 때마다 무언가 모를 뭉클함과 또 속구침이 있습니다. 괜히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 우리 일천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계시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일궈 나가고자 국민TV 건설로 민주화 운동의 맥을 이어가려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 소망이 넘칩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는 민주화의 성지에 사시는 민주화의 성민들, 바로 그 성민들이 뽑은 선량인 강기정 의원 모시고 호남의 정치,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저는 뭐 오붓하니 이렇게 우리말로 그 오붓하단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넓고 정말 국민TV, 지금 라디오를 넘어서 TV까지 줄기차게 달리는 이런 소중한 자리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지역구가 북구시죠? 예, 이쪽은 아니고 저 북구 갑 쪽입니다. 여기 지역구는 누구신가요? 여기는 박애자 의원 같은데요. 네, 박애자 의원님. 예. 네. 또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아마 광주에서 가장 존재감이 넘치는 의원이 아니시겠나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 새누리당의 그 샌드백이 항상 되고 계셔가지고, 일단 최근에는 경호원, 그전에는 난방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훈훈한 김성회 전 의원. 왜 항상 이렇게 참 맞으십니까? 좀 치셔야지. 아픈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2주 전인데 2주 전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지금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걸려서 별로 혹시 누가 날 때릴까봐 눈을 못 맞추죠. 근데 지금 청와대 쪽의 얘기는 의원님이 와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경호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국회 생활 10년째인데요. 예. 그날 저 시정연설이 10시에 있었는데 8시 반경에 그 국회 저곳 지금 사건 현장을 가는데 차벽이 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형차 버스로. 근데 이제 예전에 2008년부터 촛불 때부터 저희들은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그 산성을 늘 지켜보고 왔었는데, 그날은 우리 박지원 대표 말대로 근해산성이 국회 바로 그 본회의장 코앞에 설치되어 있어서 8시 반경에 국회를 들어가면서 저하고 오영식 의원하고 전북의 최규성 의원이라고 3명이 한꺼번에 차를 내렸어요. 제 승용차에서. 그 내려서 그 산성이 딱 쌓여져 있길래. 근해산성보단 누나산성이 어떨까요? 더 튼튼했어요. 명박산성은 허점이 많이 보였는데, 허점이 보여서 거기에 또 경찰이 앞에 섰는데, 근해산성은 아주 완벽히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 그 국회 경위를 불러서, 야, 저 차 좀 빼라 그래. 저기 뭐냐, 아무튼 황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냥 들어갔죠. 갔다가 10시, 저 상황이 10시 30, 한 5, 6분 될 때인데, 박근혜 대통령 떠나고 나서 한 6분 후입니다. 이제 6, 7분 후. 그런데도 저 꼼짝을 않고 있어요. 저 바로 현장 밑에서 계단에서 우리 민주당이 박근혜 시정연설은 거의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이제 규탄대회를 하려고 그곳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거의 막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삥 돌아 이렇게 양옆에를 삥 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그 차와 차 사이 조금 공간을 끼어 들어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런 싸가지 없는 들이 있나, 국회 앞마당에다가
박근혜 때문에 쳤다면 예. 이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안 빼고 있길래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않고 춥길래 그날 손으로 한 손을 넣고 네. 오른손에는 하얀 문재인 후보 아마 그거 관련 자료일 겁니다. 예. 그걸 들고 왼손은 손을 끼고 가면서 대형 차문 앞에 버스가 열렸길래 네. 사람은 안 보이고 열렸길래 앞에 열린 문을 툭 제가 솔직해서 찼다 그러지 이게 찬 게 아니라 건드렸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우리 자기 집 앞에 차 대놓으면 우리 밖에 툭 차면서 이 누가 여기다 차 대놨어. 예. 근데 저는 이 X도 안 그러고 예. 차 빼라 차 빼. 그 지금 새누리당은 그 강기정 의원께서 새끼라는 말 써가면서 욕을 했다. 아니 처음엔 욕을 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욕을 했는갑다. 네. 제가 욕을 평소에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 다시 자료를 보니까 예. 차 빼라 차 빼 이렇게 했대 그래요. 차 빼라 차 빼 하면서 툭 찬 겁니다 문을. 그러니까 안에서 경호원이 후다닥 오더니 그냥 상황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꼼짝없이 잡혔죠. 그 경호원들 얘기로는 나와가지고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제가 차를 툭 치고 예. 2초 만에 경호원이 나오고 1초 만에 제가 잡혔으니까 뭐 그 사이에 뭐 말은 했겠죠. 뭐 누군데 차냐 뭐 했는가 어쨌는가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예. 그 일을 당하고 그 누구 말대로 제가 전과자만 아니었다면 과거에 그런 일만 국회에서 없었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예. 그랬는데 네. 그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왕의 치하에 있는 신하들의 공간 이런 인식을 하지 않고서요 그 국회에 와가지고 차벽을 두르고 말이죠. 눈화산성을 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간다 하니까 김영민 의원 우리 선생하고 말 조심하라고 혹시 우리 김영민 선생 말하는 거에 함부로 그 맞장구 치지 말라고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은 지금 또 이것 말고도 또 지금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이셨어요. 그 김하영 집 앞에서 부정선거 현장 적발하러 가셨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의원님이 지금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은? 작년 이맘때 아닙니까? 우리 김하영 예. 그 오피스텔 그날 정세균 상임고문 주도하에 이렇게 본부장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 캠프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야 된다. 그래 저는 그런데 안 가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눈 안 맞추려고. 왜냐하면 눈 맞추면 또 정세균 상임고문이 야 강기정 본부장이 가는 거 어때? 이럴 것 같아서. 그래 우원식 그다음에 홍영표 이 당시의 본부장 상황실장이랑 그 양반들 보고 가라 그러는데 가는데 제 옆에 그 정책본부 TV 토론 이쪽 맡은 김현미 의원이 그 본부장이 그거가 있었어요. 김현미 본부장이 저를 보더니 아니 그런 데는 우리 강 본부장이 전공 아니요? 강 본부장. 그래서 그래 거기를 가게 됐는데 결국은 거기에 그 문 앞에 있었던 이유로 이제 11명이 고발이 안 됐습니까? 강금죄로. 예. 근데 김하영은 지난번 국정원 인사청문회 그 국정조사에서 감금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잠금했다. 경찰이 통로 열어주겠다 해도 테러 열어주겠다 해도 안 나오고 당시에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이 증거인멸을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댓글 다 지우고 2박 3일 동안 안 나오면서 그때 고발됐는데 아니 이제 이 완전 범죄자 아니에요. 김하영을 포함해서 누구죠? 남재준 말고 예. 원세훈 예. 완전히 사기꾼들 범죄자들인데 예. 이 범죄자들 고발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또 소환을 했어요. 월요일 2시. 그러니까 이것도 황당한 것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제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그 검찰 조사받으러 나온 출석하는 통보를 위해서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찰이 이
김무성이나 여기는 다 사전 조율을 하잖아요. 의원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혹시 불편하면 저희들이 차 보낼까요? 뭐 이런데 그냥 통보해요. 근데 월요일은 예를 들면 본회의도 있고 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물론 지금 파행돼서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나다 순으로 강기정 일본이니까 월요일 10시. 2시가 누구더라? 오후 2시. 다음날 뭐 오전 10시 이종걸. 네. 오후 2시 뭐 문병호. 4명인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보니까 4명을 더 했더만요. 국회의원이 봉이네, 이제. 그래, 뭐 한 8명이 줄줄이 지금 굴비 엮듯이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은 글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뭐 당에서 가라하면 가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뭐 이거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이슈로 넘어갈 텐데, 그 김성회 씨가 훈훈하게도 남반공사 사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아야지, 김성애도. 아니 근데 이거는 광노현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 사후 매수를 냈다는 기가 막힌 그 법적 용어를 해가지고 그렇죠. 주도 안 쳤는데 이건 사전 매수 아닙니까? 국가 청와대하고 새누리당이 사전 매수, 선거법상 크게 걸립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김성회 이렇게 새누리당 후보로 맞붙었거든요, 내부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성회 후보가 안 나가겠다 하더니 서청원 후보를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미 파다하게 퍼진 소문은 김성회가 공기업 뭐 좋은 자리 뭐 약속받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결국 이거 선거법상 이것은 크게 걸리는 거의 그 금고형에 속할 정도로 큰 범죄 행위인데, 예. 청와대와 국가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참 덮어지는 거지요. 예. 특히 이제 김성애 건도 건인데 이 낙하산 인사 때문에 온통 몸살 아닙니까? 그래서 예. 낙하산 인사인데, 그런데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런 낙하산 인사가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 같은 데도 있습니다. 지난 시에, 우리 다 광주에 대부분 계시겠지만은, 시에 뭐 도시공사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산하기관이. 기관장 연봉이 1억 이상이다. 상당수가 1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논평을 낸 것이, 야, 광주가 연봉이 제일 적다. 이렇게 논평을 냈던 참 황당함이 있었는데, 어떻든 시든 정부든 이렇게 낙하산 인사, 이 공기업 부채가 우리나라에 한 500조가 넘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다 세금인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김성애 문제를 떠나서 이 낙하산 내지는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뭐 김한길 대표도 지금 직을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또 공언한 상태고요. 자, 사실은 뭐 민주당이 그동안 적법한 투쟁 중에 안 해본 투쟁은 없어요. 뭐 장외 투쟁도 해봤고요. 국회 일정 거부, 할 거 다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도리어 더 박근혜 정권은 이건 뭐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이제는 무슨 뭐 FTA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동북아시아를 다 묶는 이런 식의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니 그 예전에는 그래도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고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경험입니다. 이 청와대 사건이, 경위 사건이 딱 나서 그날. 예. 제가 바로 오후 2, 3시경에 국회의장 강창희 의장을 만났어요. 예. 의장실로 가서. 야,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다. 네. 의장이 조치를 취해라. 네. 그러니까 강창희 의장 말씀이 뭐냐. 네.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 기춘대군 비서실장을 불러서 말할 수는 없고 정무수석 정도를 부르겠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예. 국회의장이 정무수석을 불러도 연결이 안 돼요. 저도 정무수석이 박정우 정무수석 예. 4번을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요. 원래 청와대 정무수석이란 것은 야당 의원들하고 술 먹고 놀고
혹시 야당 의원들이 불만 있으면 좀 따둑거려주고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원래는 정무. 네. 근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 이번에 국회 와가지고 졸다가 걸린 사람이 박정 그 정무수석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박정우 정무수석 그 양반이 임명이 될 당시에 이 사람 누구야? 아무도 몰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그냥 할 일이 없으니 국회와 졸다가 예. 카메라에 딱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은 네. 정무수석이 하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입에서도 야 내가 어떻게 비서실장 저 무서운 비서실장을 부르냐. 예. 부를 수도 없다. 예. 겨우 정무수석 찾았는데 정무수석은 졸고 있고 예. 완전히 끊겨 있는 거죠. 지금 국회가 그래서 삼권 분립은 안 돼 있고 정확하게 국정원, 검찰, 김기춘 이 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여왕이 계시고 거기 계신지 전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여왕이 계십니다. 아, 누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여왕이 나라가 됐어요. 원세훈, 한교안, 원세훈 국정원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 예. 김기춘 비서실장. 이 세 사람 외에는 지금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 삼권이 적절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정부를, 정부는 또 사법부는 또 국회를. 아무 견제도 없고 일방통행이고 뭐 그런 그래서 뭐 이거 더 이상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펼쳐갈 거냐. 네. 네, 잘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은 어차피 이제 우리들이 특검, 네. 그 다음에 특위, 예. 그 다음에 인적쇄신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아니습니까? 예. 특검은 국정원 특검을 넘어서 국가기관 총체적 특검, 예. 국정원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특위를 만들어서 대충 영두삼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네. 그 다음에 인적쇄신은 지금 한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누구죠? 남재준 국정원장. 예. 여기에다가 보훈처장까지 정도 날려야 되는 박승춘. 거 아니냐. 네, 박승춘 보훈처장 정도.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상황이 이 세 가지 중에 뭐 100%는 아닐 수 있는데 이것이 들어지면서 하지도 않는 정부에서 준예산 편성한다 그러잖아요. 예. 준예산 편성 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모가지가 일본으로 날아가냐. 새누리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누구죠? 황우여하고 최경환. 여기가 먼저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걸 기필코 좀 수습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예. 국회를 좀 이렇게 여야가 협의를 해서. 새누리당은 또 의지가 있어요?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의지가 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거기가 먼저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 또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이 특검이나 특위가 지금 민주당 이런 거 아닙니까? 대선 지고 나서 우리 개혁하겠다, 혁신하고 변화하겠다가 예. 국민들한테 막 엎드려서 울면서 약속했는데 지금 그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나고 이쪽으로 빨리 가서 내년 선거도 하고 지금 정치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예. 김한길 대표가 얼마나 깝깝하겠어. 마음이 졸이겠어. 제가 봐도 지금 빨리 이거 정리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안철수 신당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도 못 믿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러고 나타나고. 예. 근데 이쪽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지금 답답해 있는데 예. 어제 이제 우리 그 10시 반 의총에서 예. 뭐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김한길 대표가 마지막 마이크를 잡더니 내 그냥 직 걸란다 여기에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기다 직 안 걸어도 잘 안 되면 또 걸려요 바로. 예. 상황이 그렇게 이건 굳이 얘기를 안 하셔도 직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어제 용기 있게 대표님이 결심을 한 거지요. 예. 이 특검 특위 인적쇄신 문제 지금 이 국면에 대해서 진도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지금 이 국회 상황 지금 파행 지금 돼 있는데 예. 이거 어쩌면
이 문제의 결정판 아닐까. 이제 더 이상 뭐 우리도 또 청와대도 뭐 양보할 것도 없고 서로 뭐 밀고 당길 일도 없고 예. 이번 일이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국면이. 예. 제가 여왕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 또 아버지 시대도 그랬습니다. 박 정무수석 그 양반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임명됐을 때. 아니 최소한 정무수석의 자리는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야당 정치인들을 달래고 또 어르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은 뭐 지지는 못하더라도 찬성은 못하더라도 이 국정 운영에 반대는 하지 않게끔 그렇게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무수석인데 그렇다면은 야당으로부터 신망이 있는 그런 최소한 아는 인사가 그 정무수석이 돼야 되는데 임명되고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누구야? 이러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 비슷한 일이 그 박정희 정권 때 있었는데 국회의장으로 이효상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박 정권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효상이 누군가 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선거 때 대구에서 여러분 우리 박정희 후보를 임금님으로 모십시다. 뭐 이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이효상 씨입니다. 이게 이 여왕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국회의장 정무수석 그 역할이 그냥 신하일 뿐이에요. 신하로 그냥 볼 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제 군주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개탄해하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형국인데 안철수 신당 얘기하셨습니다. 의원님은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안철수 신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2당이 돼버렸지 벌써. 네. 그 의원님은 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04년에 제가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정치에 이제 입문을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의원님? 그 전에는 이제 좋게 말하면 NGO 활동, 나쁘게 말하면 제야 데모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뭐 제야가 뭐 나쁘? 아니 다르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아니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나오면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당시에는 정당의 새로운 실험을 위해서 당시에 열린우리당 하는 사람들은 그 직전에 개혁당을 저는 했기 때문에 대단했어요. 지금 안철수 신당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제가 보면 참 무슨 역사관이나 좀 갖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상당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볼 사람들이 대부분 붙어있지요. 안철수의 새정치에 동조해서라기보다는 그런데 2004년 민주당에서 공천받긴 좀 쉽지 않은 2004년에 열린우리당 민주당으로 나눠서 그러고 있다가 2006년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그때 서울시 25개 구청장 전부 졌습니다. 전국이 지고 호남은 어떻게 됐냐면 전북 도지사만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가 됐고 전북, 전남, 광주가 다 민주당 후보가 100%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전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그래서 전국 정당을 표방했는데 전북 정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에 좋은 사람들이 추천이 많이 돼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 계신 분들보다. 근데 완전히 그냥 일거의 바람으로 싹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한다면 뭐 잘한 거죠. 뭐 어쩔 수, 열린우리당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통합 논의가 됐잖아요. 대선 2008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다시 지리멸멸한 통합하면 나눠 먹기를 하잖아요. 뭐 지분 얼마 주라. 그래 누구누구는 어디 주라. 저는 불을 보듯 뻔하게 만약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아직도 만들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만들지조차도 못한다. 제가 그날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 이야기할 때 저는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만약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1여당 다 야당 이것은 야당이 죽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꾸는 이렇게 완전히 1인 독재 권력을 완전히 혼자 다 갖는 이런 대통령제를
바꾸든지 개헌을 통해서 이런 뭔가의 정치 질서 재편을 해야지 정당 재편, 그 정당도 민주당의 거 빼서 조금 나눠먹는 정당 재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안철수 의원이 정당 재편이 아니라 정치 질서의 재편으로 갈 거다라고 믿는다. 제 논평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 욕심이 있거나 이런 이유로 안철수 신당을 만들게 되는 순간 일여다야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재보선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지리멸멸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믿고 있는 거 하나, 개혁은 언제 가능하냐? 부족하나마 통합이 되어 있고 힘이 합쳐져 있을 때 개혁은 가능하지. 나눠 있을 때는 혁신과 개혁과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더라. 왜? 자기 것 지켜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내년에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과 신당이 동시에 지방선거를 만약 하는 순간 우리 민주당은 공천에서 혁신과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선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공천을 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왜? 안철수 그 신당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천이라는 것은 당선 가능성도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사람의 투자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좋다. 저 사람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저 인물을 좀 미래를 보고 키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석 이를채비하고. 그걸 못 하는 거죠. 왜? 당장 눈앞에서 그런 점에서 어쩌면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냥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공천으로 했을 때가 가장 개혁적일 수 있었다. 오히려 지금은 보수 정당, 보수 중심의 그런 정당 체제가 오히려 더 지금은 뭐 밑으로부터 공천이라 해서 막 하향식, 상향식이라 해서 뭐 국민 몇 프로, 뭐 당원 몇 프로 한데 그건 뭐 알잖아요, 우리 다. 저한테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가정에서 광주시의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공천 한번 멋있게 해봐라. 너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재밌게 하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는 정치 질서 재편에는 오케이. 그러나 정당 질서 재편은 노. 정말 필요하다면 민주당 여기를 바꿔야죠.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축 국정원 투쟁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 혁신과 변화와 개혁의 투쟁. 이걸 해야죠, 이걸. 그 사실 안철수 신당이 뜨는 이유는 뭐 안철수 의원 쪽이 세력이 있거나 뭐 돈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매력적이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여당에게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어떤 자체적 문제 때문에 결국 안철수라는 대안이 뜨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저도 제가 민주당만 아니면 매일 민주당을 향해서 욕을 하겠어요. 한 5천 가지 얘기하실 수 글쎄 127석이면요 어마어마한 의석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있었던 17대 국회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화갑 대표가 있었던 민주당은 10석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어떤 존재감을 가졌었거든요. 아니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이 121석. 120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선거가 그때 됐습니다. 야당이 120석 가지고 154석 우리가 2석인가요? 그때? 열린우리당 152석인 우리를 완전히 흔들었잖아요. 그때. 여기 또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딱 10석. 근데 지금은 우리가 127석 가지고도 이렇게 끌려다닌 이유는 객관적인 이유야 이제 박근혜의 박통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정말 노련한 전략 전술을 쓰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싸움은 열심히 하는데 원래 싸움을 할 때 권투도 뭐또 KO 펀치를 날려야 되거든요. 반드시.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막 붙고 파이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꼭지점을 따야 될 거 아니면 딱 그거. 예를 들면 지난번 같으면 뭐 남재준을 딱 쫓아낸다거나 뭐
원세훈이죠. 원세훈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 꼭지점을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특검, 특위, 인적쇄신. 예를 들면 어제 국회에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동의서 네. 일방 처리하도록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완전히 우리 민주당의 작전 실패거든요. 예. 원래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청 내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이제 두 사람을 인준해야 할 문제가 남는 거예요. 국회에서 한 사람은 잘라야 될 문제, 한 사람은 인준해야 할 문제. 예. 이럴 때 제가 원내대표였고 당 지도부였다면 예. 새누리당은 뭐라고 요구를 해오냐면 감사원장부터 처리해놓고 한교안 장관 해임안은 나중에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저쪽은 요구했어. 우리는 반대로 법무부 장관부터 하고 감사원장을 나중에 하자. 이게 뭔 차이냐? 해놓고 날라보려 그러거든요. 자기가 한 것만 해놓고 빠져보려 그래, 퇴장을. 그러면 정수 부족으로 표결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하겠어요. 의총장에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감사원장을 불가피하게 이건 수적으로 통과 될 수밖에 없으니 감사원장부터 하고 우리가 황교안 나중에 해도 이거 받아서 황교안 자르려고 우리가 해임 건의안 표결하려니까 새누리당 다 빠져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결국 거의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감사원장만 새누리당 혼자 하고 황교안은 이것이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없어져 본 거죠. 이제 또 다시 없어요. 물론 매우 다행스럽게 예.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토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 그 국회법이 바뀌어서요. 예. 그 국회법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누가 반대 토론을 하는데 끊임없이 토론을 해가지고 반대표 토론을 한 사람이 나가서 몇 시간, 10시간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 최고 장시간 반대 토론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18시간 20분. 그러니까 국회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 가려면 통 갖다 놓고 거기서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이 감사원장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가 127명이 1시간씩만 하면 1시간 뭔 이야기를 해도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거기서 자기 인생 역정 이야기해도 되고 뭐 이 얘기를 뭔 이야기 하는가 하고 상관없고. 의원님은 나가셔서 임을위원 행진곡 한번 또 불러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하이톤이 안 돼가지고 제가 노래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토론 기회를 안 준 것이 국회법 위반이다 해서. 명백한 위반이죠. 위반이죠. 그래서 이걸 관행이 법보다 앞섰다. 그동안 이제 잘 토론 안 했다. 근데 옛날 했어요. 김종필을 총리로 할 때, 우리 국민의 정부 때, 그때 토론을 했더라고. 그래서 딱 걸려서 지금 강창희 의장이 우리 종신대, 우리 집안, 강씨 집안 종신대. 그러세요. 지금 월요일 날 사태, 그게 뭡니까? 이걸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복잡할 것 같아, 또. 예. 그러니까 뭔가 본때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사실, 강기정 의원님, 이 폼 잡는 의원들을 지금 바라잖아요. 국민들은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행동하는 의원을 또 바라고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의원이 욕은 먹겠죠. 논란의 중심에 서겠죠.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폼 안 잡고 막 합니다, 하기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천막도. 강기정밖에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폭력 의원이고 점잖게 다 합니다. 천막도 다 하고 단식도 하고. 네. 자,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민주당 희망 있습니까? 지금 이 투쟁을 제대로 성과를 갖지 못하고 끝내면 꽝이죠. 그 부분은 김한길 대표도 동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선거가 지금 현 지방자치 선거가 2010년에 치러졌잖아요. 그때 딱 4년 지납니다. 내년이면. 그때 이제 당시 대표가 정세균, 제가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제 선거 총괄을 지방선거 총괄을 했을 때인데요. 내년 선거는 어떠하더라도 2010년의 성과보다는 안 됩니다. 그 2010년 성과란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서울시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서울시장, 인천, 충남, 충북, 거기까지 됐죠. 예. 이제 굳이 보면 김두관 도의사까지 경남. 하면 경남까지. 강원도도 됐었어요. 강원도. 역대 우리 야당이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호남이 이제 원래 그렇다 치고. 영남이 포위됐었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투쟁의 성과를 잘 갈무리하고, 예. 그리고 내년 이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의 안철수 현상을 잘 이렇게 받아 안으면서 예. 정말로 좋은 사람, 그리고 박근혜처럼 대충 사기 공약 말고 진짜 공약, 매니페스토 공약 내고 이렇게 3번 붙으면 201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예. 지금 엊그저께 제가 충청 북도, 그러니까 지금 이시종 지사를 만났더니요. 예. 그냥 죽겠다 이거예요.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목은 지금 민주당에 달려있잖아요. 민주당이 좀 못하면 자기는 이제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잘해주라 그런데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대표 선수로 뛸 우리 당을 대표해서 예. 또 시도민을 대표해 뛸 선수들은 초조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정치 토크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의지는 있으신데 이게 참 실행 단계에 가면은 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 호남 정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 합니다. 호남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호남을 추월했다고 하죠.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구가 줄어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1925년에 우리 예. 호남이 영남보다 100만이 많더만. 그때 진짜요? 예, 1925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TV 토론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1925년에 농경사회 아닙니까? 네. 농촌. 100만이 많아, 영남보다. 허허. 그러다가 이렇게 오다가 지금이야 뭐 이제 영남이 1200만이 되고 우리가 500만. 500만. 근데 이제 충청이 이제 5월부터 앞질리기 시작한 거죠. 왜 앞질렀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역설적이기도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근데 세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한 분권 정책하고 연결이 안 되면서 성공한 세종시만 성공하고 나머지 혁신도시고 나주 우리 만들고 있는 이런 혁신도시고 이런 균형 정책이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MB 정부 들어서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 다시 다 풀려가면서 돌아가요, 지금 충청도에서 수도권으로. 네. 그래서 첫째 원인은 이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이득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균형발전 정책이 충청도까지 오다가 멈춘 것 같아. 이 기운이 쭉 내려와서 저쪽으로는 영남, 대구, 부산,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나주까지 내려가야지 이것이 됐는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원인은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이 영남 정책 아닙니까? 영남의 중공업 정책, 고속도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호남의 기간 산업이 투자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막 떠난 거 아닙니까? 예. 보니까 호남 인구가 제일 수도권이나 다른 데로 많이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영남 인구도 많이 떠났겠지만 영남의 농촌도 떠났겠지만은 영남의 농촌 인구가 영남의 울산, 영남의 포항, 영남의 뭐 거제, 뭐 영남의 부산 이렇게 움직였는데 우리는 호남의 농촌이 호남의 광주 도시로 온 게 아니라 호남의 농촌 인구가 서울로 막 부산으로 인천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 두 번째는 그런 지역 그 차별 정책, 그 산업 정책, 차별 산업 정책 예. 이런 거이 두 번째 같고, 세 번째는 이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이 지방대학 지방교육이 무너지면서 예. 이제 우리 광주로 보면 광주 전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예. 첫째, 명문학교가 없다. 지방대는 지금 다 쫄딱 망한 거죠 지금. 진짜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남대 82학번인데요. 예. 전남대 제가 들어갈 때는요, 속된 말로 서울대, 연고대, 이대 빼고는 다른 대학 안 갑니다. 다른 데는 알로 봤죠, 우리가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서울의 모든 대학 빼고 전남대, 그 다음에가 예를 들면. 아하.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죠. 예. 근데 이 교육 문제인데, 예. 호남에, 그러니까 우리 지방대 내지는 지방고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예. 서울로 대학을 가면, 예. 갔다가 취직 자리가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다시 광주 내지는 호남으로 돌아오고 싶질 않아요. 거기서 정착해버려요. 아하. 거기서 먹고 살고 애 낳고 결혼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없더라도 그렇죠. 그 낮은 단계의 일자리를 그 지역에서 찾을 뿐이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네. 일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지방대학과 교육 문제가 풀려야 되고, 네.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그 정책, 산업 정책, 예. 투자 정책,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균형 발전 정책이 아래까지 쫙 퍼져야 되는데 그거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에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그런 청와대 경호원한테 당하지만 했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호남의 고립과 차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걸로 가지고 글도 쓰고 제가 예. 몇 군데 그 특강도 좀 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예. 뭐 너무 길어진데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역사상 한 대개 2번 고립됐던 것 같아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지금 네. 요즘이. 첫 번째가 그냥 우리 쉽게 현대사 중심으로 본다면 80년 5.18입니다. 그때 우리 다 알잖아요. 완전히,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예. 광주가 딱 막혔잖아요. 예. 이 고립을 어떻게 탈출했냐? 대동단결 정신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광주가 오히려 고립이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본산지, 성지. 성지. 이렇게 해서 80년 5.18의 고립을, 호남의 고립을 탈출했어요. 두 번째 고립과 차별은 언제 했냐면 3당 합당 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빼고 싹 뭉쳤잖아요. 김영삼, 예. 노태우, 예. 김종필. 그때는 어떻게 탈출했냐? 뭐 표현 이상합니다만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정권교체로 96년에 탈출을 했잖아요. 97년에. 97년에. 예. 정권교체로. 이제 다시 2012년부터 지금 요즘에 시작되는 이 차별 고립. 이건 매우 일상화됐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호남, 전라디언, 뭐 홍어부터 해서 5.18의 어떤 5.18. 의미를 폄훼하는 이런 망동까지. 옛날에는 대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 때 고립이 주로 왔는데 지금은 일상적인 뭔 문제만 하면 지금은 호남 너그 새끼들부터 뭐 욕 쌍욕 해가면서 너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당하면서 진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댓글을 달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이 예. 나쁜 이 X놈들아. 근데 다뤄놓으면 또 이제 안 되죠. 이 고립 일상화되고 정권으로부터 차별. 인사 문제는 지금 뭐 보겠지만 호남의 인재들은 지금 중앙부처예요. 제가 보훈처장을 세게 조졌잖아요. 물러나라고 고소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보훈처의 국장이 마침 우리 호남 광주 사람이 있어요. 고흥 사람이던가? 예. 그 사람이 핵심 부서에 있었는데 내가 세게 조주니까 보훈처에서 뭐라고 하냐. 너 국장, 너 놈이 강기정한테 우리 내부 동향을 정보를 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니, 호남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오히려 나한테 그래서 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준대? 한직으로 가버려, 산직으로. 하하. 의사결정기구와 하나도 관계없는.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더라고, 오히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 고립과 차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소위 광주 시민들이 그러면 살아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맨날 동원 대상이에요, 동원 대상. 수영대에 유대해야 한다고 수영대 안 한다고 광주가 그거 한다고 해서 광주가 좋아집니까? 진짜 광주가 고민해야 될 것. 광주의 교육은 어떻게 해서 참교육과 실력 광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를 시장부터 국회의원부터 단체장부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런 것이.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세 번째 고립을 아무튼 어떻게 예. 돌파할 거냐, 이것이 우리 과제다. 예. 내년에 어떻게 광주시장 나오시는 겁니까? 저는 정치를
새로운 정치를 해봐야겠다. 특히 예. 정당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희망의 제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도 감사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특히 국민TV 같은 이런 방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네. 야,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엊그저께 또 저 정관용 아니 누구죠? 정관용 아니다. 손석희. 손석희 징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예. 야, 국민TV 같은 이런 진짜 좀 우리 언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진짜 이런 자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고 네. 이 성과가 꼭 용두삼이 되지 않도록 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월 30일 토요일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광주 전남 지역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한마당 행사 중에 서영석이 빠진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우리 백과 다 해봅니다. 무정치 토크를 하려구나. 무서영석 토크도 해보고요. 예. 서 있으면 김용민 토크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한 버스에 오기 때문에 서 이사님 같이 버스 타고 와요. 왜 혼자서 그렇게 자꾸 초청하는 딱 개인 초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이번에는 그냥 버스 타고 갈 겁니다. 12월 7일에 있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전북 전주. 예. 전주대학교 득진관인가요? 전주대학교가 있고요.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학교. 네. 온누리 교회 거고요. 네. 전북대학교가 국립대입니다. 하여튼 전북대학교. 지금도 걱정되는 게 이 국립대란 말이죠. 네. 박근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또 뭐 정치 없는 또 가는 얘기 아니야. 걱정됩니다. 걱정되네. 자, 그 자리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께서 또 오십니다. 그래서 또 전주 덕진구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네네. 또 덕진하면은 또 우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의 또 지역구 옛 곳이죠. 지요. 예. 자, 거기서 또 정치 토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가 진수당에 무슨 홀이던데? 진수당 가인홀이라고. 가인홀. 예. 진수당 가인홀인데 그거 찾기 힘들어요. 전북대학교 안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네. 법학전문대학원. 네.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로스쿨. 예. 가인홀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가인 김백로 선생, 전 대법원장, 그 이름을 딴 것 같다. 그렇죠. 자, 이 지난주 그 정치 토크에서 네. 가장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박준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네.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 계속 박정우 정무수석이라고 하셨고 저는 정무수석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박정우 그랬지. 네. 아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무수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예. 청와대와 정치권의 통로, 과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정무수석인데 특히 야당과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당은 당정회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로 야당과의 통로 역할을 정무수석이 한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 행정부에도 정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률이 있는데 야당이 협조를 잘 안 해준다. 예. 그럼 정무장관이 나서서 네. 이제 교섭을 한다든지 예. 마찬가지로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교섭을 할 때 마냥 도와달라 이러지 않죠? 그렇죠. 뭐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옛날 전두환 때 정무수석은 돈을 줬습니다. 돈을 줬어요. 물론이죠. 예. 돈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그런 풍문이 나돌았죠. 야. 근데 예. 그 정무수석 이름을 야당 의원이 이름을 모른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오늘 불통. 한겨레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박준우 정무수석을 말이죠. 예. 정치정 없을무.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무정치 토크도 있고 무수영성 토크도 있었는데 얘들이 그 벤치마킹 한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그 민주당 의원이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네.
이때는 전 정권 총리였던 정운찬 전 총리도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최소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모습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그 양반을 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씨의 그 심중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밑에서 뭐 그냥 올리니까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사인해 준 건지. 그래서 이제 야당을 외면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 박준우 수석의 무정치, 정무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예. 자, 근데 우리 박준우 정무수석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지난달 26일 청와대 예산심사를 위해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네. 이때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도 함께 왔는데 네. 언론 카메라에 잡힌 이 박준우 수석은 김기춘 실장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였습니다. 진짜 월급 도둑놈이라고 하더니 딱 그 짝이긴 해요. 아니, 혈세 낭비를 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새누리당 동원.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지난 9월에 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가 장외 투쟁을 하면서 뭐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또 그 사복 차림으로 막 그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했잖아요.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내일 정장 차림으로 오시라고. 뭐라고? 내일 정장 차림으로 오시라고. 내일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정장자. 아, 그 신문 안 났는데 그게 예. 그 박준우인지 박정우인지 하는 그 수석이 한 얘기예요. 예. 아이고, 참. 아니, 근데 뭐 박준우인지 박정우인지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아니, 여야 사자회담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예.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실제 하자도 많은 예. 법인카드 개인 사용의 왕자인 문모 씨를 갖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사람 아닙니까? 문모 씨의 아들 모형표 씨. 예, 문모 씨 아들 모형표 씨. 예. 게다가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검찰총장은 원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 말 안 듣는 놈들 그냥 몽땅 잡아 넣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야말로 정무 대통령 아래서 정무 수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하여간 참 재밌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 정말 정말 아. 상상을 절하는 정권이에요. 예.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님. 예. 네, 저야만 40분 동안은 무였으니까 네. 고생할 거는 훨씬 적죠. 예. 절반만 했습니다. 예, 오늘 절반만 하셨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있는 진수당 가인홀에서 이 전북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모시고 또 최근 한반도의 현안 또 통일의 미래 정치 현안에 대한 아주 각별한 대화의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면서 오늘 정치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